본 방송은 유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밝힙니다. 또한 최초로 공개하는 실제 CCTV 영상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년 7월 29일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언론에 일본도 살인사건이라 불리며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웃 주민에게 미리 준비한 길이 120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7세 백씨. 그리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백씨. 그리고 한 손엔 공격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휘어져 버린 일본도를 쥔 채 들어왔습니다. 두려움 따윈 눈을 씻고 찾아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죠. 그리곤 자신의 손에 묻은 혈흔을 보며 잠시 생각에 빠지는 듯한 모습의 백씨. 1시간 후 그는 자택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검거됩니다. 검경에 묻고 싶습니다. 이 살인마는 극악무도한 인명경시 살인마가 아닌가요? 유가족분들은 분명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거부했죠. 그럼 계획적 살인이 아닌 걸까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찾았거든요. 백씨의 아버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었죠. 아들이 충분히 그럴 것이라는 걸. 그리고 2022년부터 방관한 채 근 3년간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김원 사건 파일, 일본도 살인사건의 진실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총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둘, 이상한 경찰의 대응. 알고 계신가요? 피해자분은 어쩌면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셋, 범행의 이유. 넷, 막지를 못했던 이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입니다. 나이 37세 백씨. 그는 2024년 7월 29일 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일단 범행 흉기를 올 초 1월부터 미리 준비하고 살인 예비죠. 그리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정문길 건너편 쪽에서 오랫동안 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를 찾듯이 말이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관리사무실 쪽에서 나와 인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행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또다시 와 확인 사살까지 하게 되죠. 이게 불과 벌어진 시간 10분 미만에 있던 일입니다. 피해자는 7월 29일 오후 6시 퇴근을 하셨습니다. 9살 첫째 아들과 3살 둘째 아들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을 보며 담소를 나누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후 자녀들이 잠들자 본인도 잠을 자기 전 밤 11시경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아파트 내부에서는 필 수 없으니 외부 정문 밖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실제 CCTV 화면입니다. 밤 11시 20분경 검은 골프백에 일본도를 넣어 그걸 가지고 건너편 부근을 배회하고 있던 백씨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백씨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 때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뒤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 시비를 걸면서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꺼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분은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파트 쪽 관리실로 도망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피해자분은 그 고통 속에서 112 긴급전화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도 하실 수가 없었죠. 결국 다시 한번 끔찍한 공격을 당하시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후 백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 몸을 숨겼죠. 칼집과 골프백은 현장에 두고 말입니다. 저희는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피해자분을 정확히 타겟을 삼았다라는 이유인 건데요. 당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배회를 하고 있던 백씨는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피해자분만 바라보고 있었죠. 즉 누군가의 그 상황에 있었던 누군가를 공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타겟을 정해놓고 따라가서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 그런데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죠. 그 이후의 상황, 앞서 보여드린 그 엘리베이터 장면, 백씨의 모습입니다. 그럼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현장에 경찰 4분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구급차가 도착을 하게 되고 조치 후 이송을 하게 되죠. 아내분은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밤 11시 40분경 아파트 정문이 너무 시끄러워서 경찰차와 구급차 그 사이렌 소리 때문에 그랬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분에게 6번 정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현장 출동 경찰관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전화를 받은 뒤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한 건 백 씨는 타겟을 정해서 미행을 하고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찰의 이상한 대응입니다. 분명 피해자분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응급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신고일 시가 밤 11시 24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29분,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4명은 다가가지 않은 채 멀리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중 3명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떠났고 1명만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29분 구급차와 대원분들이 도착하셨죠. 당시만 해도 맥박과 호흡이 있는 상태, 허나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를 빠르게 하고 난 이후 구급차로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경찰분 중에 한 분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분에게 무슨 말을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듯이 말이죠.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혈액이 외부에 나온 상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상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 이상한 대응으로 계속 응급후송은 지체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밤 11시 35분까지는 혈압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결국 시간을 소요됐습니다. 무려 17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 46분 한 병원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설상가상 이동 도중 그곳의 응급진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연락을 받아 더 먼 거리였던 목적지로 변경, 밤 11시 56분에 응급실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일지를 자세히 확인해보게 되면 이미 구급차 내에서 밤 11시 48분 혈압, 맥박,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해서 11시 49분경 어레스트 판정이 나왔고 CPR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지체되었다라는 문제였죠. 밤 11시 56분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12시 4분 응급소생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더라도 외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 혈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방관하고 있던 모습, 경찰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일단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 혹시라도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에게도 분명 응급조치, 의무구호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냥 방관한다라는 부분이 쉽게 납득되지가 않았던 문제지요. 물론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빠르게 병원으로 일단 후송시키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관 중 한 명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버렸죠. 그 안에서 있었던 시간 무려 17분. 17분만 빨리 갔더라면 정말 만약이지만 피해자분께서 생존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셋째, 범행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가 구속심사를 받을 당시 언론에 이상한 말을 던졌죠. 뭐 중국 스파이다, 자신을 미행해서 그랬다, 뭘 하기 위해서 그랬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불분명한 범행 이유, 심신미약임을, 심심상실임을 계속 강조하기 위하여 저러는 걸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저희는 이 범행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와 서면 돌려차기 사건, 동해 부사관 사건, 동탄 무고죄 사건 등을 함께 도와주신 빈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태희 운영대표님, 남원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범행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한 가지 놀라운 걸 바로 어제인 8월 29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백 씨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연좌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가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면 같이 힘들어하고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백 씨의 아버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나가고 난 직후부터 이상할 정도로 일본도 살인사건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적이었죠. 거의 18건의 댓글인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범인 백 씨를 옹호하는 글이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다. 거사를 치른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백 씨도 육군 병장으로 혹한의 GOP에서 근무했다. 국비 장학생으로 바레인에서 근무를 했다. 법대를 졸업했다. 모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건강한 청년이다. 이거 백 씨 개인정보입니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어놨길래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측근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눈에 띄는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X파일 5천여 쪽은 한반도에 대한 내용, 한반도 전쟁 이야기, 중국 스파이론을 검토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중국 스파이 검토요. 이거 백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내용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백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기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글들을 읽어보았죠. 다른 글들엔 보다 정확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남성이 살신 성인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사람이다. 대기업에 근무하다 나온 후 재입사를 위해 그 대기업의 메일과 카톡을 통해 발전 마케팅 자료 수백 쪽을 보냈고 3년 동안 충성의글과 다짐을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자료가 수십만 있고 답변이 없지만 2022년 2월 4일부터 보낸 2104쪽의 카톡 글. 이런 내용은 2022년 2월 4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망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가 되었다. 전쟁을 막은 살신 성인의 위대한 사람인데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5천여 쪽의 카톡글, 일지, 기타 부분을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었죠. 이 사람 누굴까요? 저희는 이 남성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무언가 좀 의심은 갔습니다. 왜냐면 범인 백 씨와 성이 같았기 때문이었죠. 친척인가 우연인가.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백 씨의 거주지, 그 집의 집 주인이 바로 이 남성이었죠. 이 글 쓴 사람 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백 씨의 아버지는 최소한 2022년 2월 4일부터 자신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신과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한반도가 어떻게 된다, 중국 스파이가 어떻게 된다, 그걸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백 씨가 2024년 1월 흉기, 도검류를 구매했던 이유, 아버지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 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혹시 또 다른 도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을까, 신고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를 과연 수사를 했을까요? 매우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소름 돋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 그럼 백 씨의 아버지와 백 씨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현재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함께 도왔건 조력을 했건 내용을 공유했던 간 아버지는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 혹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남원호 변호사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범행 이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언론 보도에서는 작년에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아버지가 작성한 글에 보면 2022년부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겼던 문제라면 이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의 망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백씨 혼자만 있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 남원호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의 이야기를 꼭 확실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보호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언론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만 해도요, 백씨의 경찰 신고는 총 7건입니다. 물론 본인이 한 경우도 있었죠. 2월 같은 경우에는요, 종로구 미국 대사관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해외 유명 가수를 자기가 만나러 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는 아파트 헬스장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가 됐던 기록. 그리고 7월경입니다. 7월경이 바로 사건 발생 그때였는데요. 한 카페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했던 기록. 이것도 엄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골프백 안에 도검을 소지한 채 다녔던 백씨. 어쩌면 자신이 타겟으로 노렸던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을 알자 안에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골프백이 일반 골프백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경찰에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인했더라면 골프가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골프채를 갖고 다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문제죠. 보통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계속 시비를 걸고 있던 사람이라면 분명 확인을 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정확히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확인했다면 그 안에 왜 칼을 들고 다니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일본도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끔찍한 내용,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사건과 함께한 이후부터 내용들은 저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 가족을 아꼈던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아파트 밖에, 정문 밖으로 나가셔서 담배 한 대를 피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죠. 백씨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한 집안의 가장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신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돌려차기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이후 저희는 새로운 법에 대해, 제정항을 바꾸는 개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뭐였냐면 경찰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인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할 수 있게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에서는요,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을 했죠.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유가족분들은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검경은 그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유가족분들은 그곳에 살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분명 법체계에서는 다 맞아떨어집니다. 120cm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것, 사망에 대한 중대한 결과물, 그리고 물적 증거도 완벽합니다. 극단적 인명경실 살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알 권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공개할 수가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죠.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굴 위한 법이었을까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장애라고요. 물론 겉으로 볼 때 범행 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할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감형시켜선 안 됩니다. 2022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아무렇지 않은 척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범행을 타겟했습니다. 미행했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난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모습도 분명 CCTV에 찍혀 있습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베고 휘두르며 찌른 고의성 또한 함께 확인되고 그 이후 현장 이탈, 주거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물 변별 능력 및 행위 통제 능력이 없다라고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하지 말고 그는 분명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했고 누군가를 공격할 마음을 가지며 타겟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선 저에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바로 탄원서 및 국민청원이죠. 사실 바쁘신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는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 한데 모인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걸 저는 방송을 8년 하며 믿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하단 링크에 있는 탄원서와 그리고 국민청원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신상 공개와 엄벌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매우 어리죠. 아내분도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고 탄원서를 써주신 지인분들, 고인의 지인분들의 글들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고인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게 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루아침에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가끔 드리곤 하는데 사실 그 말조차 하기 힘든 그런 감정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엄벌로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아무리 바쁘시고 귀찮다 하시더라도 귀한 시간 꼭 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찰과 경찰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신상공개 거부 이유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적 제재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저도요, 사진, 이름, 얼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요. 법은 이미 전에 바뀌었죠.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단계에서 아직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확보를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 측 변호인이신 남원호 변호사님을 통해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2024년 8월 4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한 영상. 그 영상의 파급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UFO가 진짜 있는 거다. UFO의 실체를 드디어 증명해낸 것이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걸까요? 구독자 26만 8천 명의 유튜브 채널 캡틴 르드반 판게만한, 그렇습니다. 바로 항공사의 기장님입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업로드한 영상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비행기를 운항하던 순조로운 비행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밥을 먹은 뒤 약 30분 후 기체 오른쪽 방향에서 여러 개의 빛이 대형을 이룬 채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담게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UFO다. 내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기장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UFO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우리는 많은 증언들을 들어왔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UFO를 봤다. 항공기 조종사가 UFO를 봤다. 네,
대부분 봤다라는 이야기만 남았죠. 그런데 2024년 그걸 직접 찍은 기장님이 나타난 겁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이로 미스터리 극장, 항공사의 기장이 직접 촬영해 올린 UFO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있던 대부분 항공기, 전투기 조종사 분들의 증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었죠. 그 증거라도 포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UFO와 관련돼서 회의론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많은 분들은 요즘엔 휴대폰이나 카메라가 너무 많은 발전을 이루다 보니 요즘에 보이는 UFO들은 거의 없더라. 대부분 다 CG나 AI로 조작한 영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펼칩니다. 과거에 있었던 화질이 좋지 않은 카메라에서만 UFO를 찍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UFO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모두는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평상시에 비행을 하시는 분,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셨을까요? 별도 보았을 거고 위성도 보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콕 찍어서 이건 UFO다 라고 주장을 하신 것이었죠. 그는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영상 속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상 물체. 비행기 우측 상공에 보이는 하얀 빛을 내뿜는 의문의 물체였습니다. 헌데 빛이 사라지고 나타나길 반복했죠. 부기장과 함께 그 장면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자신이 느낀 점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나레이션을 넣어 우리에게 전했죠. 여러분, 이건 장난도 아니고 조작한 사진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 이상한 물체 혹은 변칙 UFO거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본 제 경험담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합니다. 하늘에서 보여진 것은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엔 비행기가 아닐까, 다른 항공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레이더에는 표시되지가 않았죠. 해서 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별들은 빠르게 깜빡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 UFO의 빛은 오랫동안 빛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생각. 아, 이거 위성이 내뿜는 빛이겠구나. 반사되는 빛이겠구나.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발사한 수많은 스타링크의 위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동안 봐온 스타링크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말이죠. 이 UFO의 빛은 우리 앞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비행을 했습니다. 때론 앞으로, 뒤로, 때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했죠. 또 동시에 4개의 빛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대형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춤을 추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졸릴 때 잠을 깨워주듯이 말이죠. 그럴 때 때로는 빛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던 말이죠. 하지만 우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과 사진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회의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본 거겠지,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한편으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행했던 분이,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도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죠. 별도 아니다, 직접 움직였다, 스타링크도 아니다. 대부분 요즘 UFO를 착각한다라는 부분이 스타링크 위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검색해 보시거나 저희가 띄워드리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그 스타링크,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되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망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죠.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지구를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위성들 스타링크. 근데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건 분명히 스타링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셨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문제, 빛을 깜빡였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정말 그가 UFO를 직접 촬영한 최초의 기장인 걸까요? 많은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찍은 사람이다. UFO의 존재는 증명이 된 것이다. 과연 이 내용은 진실일까요? 자, 사실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문점을 자세히 생각해봐도 참 특이했죠. 첫 번째, 분명 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우리처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결과물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해서 UFO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위성이나 별, 스타링크 같은 걸 봤을 때 계속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저게 밤하늘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갑자기 여러 개가 보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상에서는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 구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고 지나가면서 빛을 가리면 우리는 빛이 사라졌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보이니까 빛이 다시 나타났네. 구름에 가려졌던 다른 위성들이 보이게 되면 갑자기 한 개가 세 개가 됐어.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근데 이곳은 분명 상공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라고 했으니 고도가 일정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죠.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위성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대기층 때문에 빛번짐은 존재할 수 있지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위성 같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죠. 위성 같은 경우 빛을 발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에 반사돼서 보이게 되는 건데 그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자, 나타났다 사라졌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상의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장님께서도 분명 의심을 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오랜 베테랑 기장이 직접 찍은 영상. 수많은 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별을 못했을까 하는 의혹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 구별을 했을 겁니다. 스타링크도 많이 보셨을 거고 다른 인공위성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별도 분명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다른 항공기가 아닐까 해서 레이더까지 확인을 했지만 항공기는 아니었다.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건 같은 하늘에 있는 공간에 있지 않고 우주에 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하나 똑같은 하늘에 있지만 지구상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물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성 같은 경우의 수가 가장 높겠지요. 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어떤 비행물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물체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문점 세 번째, 스타링크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움직이듯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앞서 스타링크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촘촘히 빼곡하게 지구를 둘러싸면서 움직이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대열을 맞춰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갑자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이 봤던 스타링크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움직이더라도 질서정연하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의문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스타링크가 아닌 걸까? 위성이 아닌 걸까? 하고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문점들은 비단 우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거 진짜 UFO일 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자, 그럼 스타링크 혹은 위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UFO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이죠. 하나, 기장이 무언가 장난을 친 게 아닐까? 유튜브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SNS에 많이 올리고 계셨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무언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조작된 혹은 조작을 이끌어낸 영상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영상 속에선 빛은 분명 가만히 있습니다. 헌데 올려놓은 사진들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물론 진짜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어두울 때 조그만 빛의 사진을 찍게 되면 빛을 흡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마 고급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고 일반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어두운 곳에서 하늘에 있는 별을 찍겠다라고 하면 그 찍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뭐 셔터 스피드라고 해서 빛을 빨아들이는 과정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함께 결합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안정적인 사진을 찍으려면 가장 평평한 곳에서 삼각대 같은 걸 세워놓고 카메라를 고정시킨 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손떨림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사진은 분명 뭔가 확대해서 찍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손으로 찍었기 때문에 화질도 저하되어 있고 그 손의 움직임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물론 여기서는요. 앞선 생각도 분명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장의 입장에선 눈으로 움직이는 걸 봤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이게 진짜 본 건데 표현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사진을 찍어놓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요. 두 번째, 이 기장님의 전문 분야가 아닐 가능성도 분명 판단해야 됩니다. 항공기의 운항에 대해선 전문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위성이든 혹은 스타링크 같은 이런 외부 별과 관련된 문제에선 특정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전문적인 지식처럼 알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건 기장님이 찍어 놓으신 건 분명 놀라운 결과물도 맞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확인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럼 이 비행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날짜는 언제일까? 증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의 업로드 날짜는 2024년 8월 4일이었죠. 영상 앞부분에는 출근 준비를 하는 인트로 영상들이 나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후 이 비행을 위해 동료들과 만난 뒤 출발하는 영상이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바로 제타에서 아부자까지 간다라는 비행. 그 영상 제목에는 보잉 747-400 항공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힌트가 있었죠. 사우디, 제타에서 출발해서 나이지리아, 아부자까지 가는 비행. 저는 되게 단순하게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고요? 네이버 항공편으로 일단 검색을 해봤죠. 사우디 제타에서 나이지리아 아부자까지 가는 비행편. 그런데요,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찾아보시면 확인이 안 되실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이런 항공편이 없는데? 자, 물론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비행 항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공로가 있다면 가끔씩 특별 편성되는 항공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중요한 특정 시기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느 나라, 국가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가는 경우들 혹은 축제 이런 경우들이 엮일 때였죠. 해서 여기에서 뜨지 않는다고 이거 무조건 조작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된 영상을 올리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됐으니 말이죠. 자, 그럼 우선 항공 기내만 보이니까 비행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외부가 찍혀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눈에 띄는 것 하나. 바로 기장님의 옷이었죠. 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맥스 에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 결과 맥스 에어 항공이었죠. 나이지리아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국내선 국제선을 모두 운항하고 있는 맥스 에어.
물론 맥스웨어 항공사에 들어가서도요. 제따와 아부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더니 지금은 확인되는 편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걸 찾아봐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플라이트 레이더라고 부르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뒤에는 24시간이라고 부르는 24.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결제하시면 과거 정보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비행기 편명을 검색해 보시면 어디쯤 왔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나오는 항공편입니다.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검색하시는 그 순간에도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들이 있구나를 아마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단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분명 제목은 747-400 보잉입니다. 항공사도 확인은 끝났죠. 자, 그럼 과연 언제 나갔던 비행기인지 8월 달에는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확인을 하다가 눈에 띄는 장면을 하나 확인했죠. 747-400 그 뒤에 있는 편명, 그 비행 항공기에 대한 이름인데 종이가 붙어있는 걸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ON-HMM. 자, 그렇게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8월이었을까? 7월이었을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확인이 됐죠. 6월 25일 NGL 2006편. 그 비행기가 확인이 돼서 이 비행기가 맞는 건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다에서 카노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카노가 아니었는데 해서 하루 뒤편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확인이 됐죠. 6월 26일 제다에서 아부자로 가는 항공편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ON HMM 기종 편명도 같은 비행기였죠. 자, 특별 편성됐던 비행기였습니다. 6월 26일 그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6월 26일 날 촬영한 영상이다. 그리고 6월 26일 비행시간 4시간 54분 영상 서두에 적혀있는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지 30분 정도 후였다. 자, 그렇게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궤도에 대한 부분이었죠. 제다에서 아부자로 가면서 비행에서 밥을 먹었던 시간 약 30분 뒤 항공기 궤도가 어디쯤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때 그 항공기 궤적과 스타링크의 위치의 궤적을 함께 합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항공로 우측 상공에 딱 보이는 빛들. 예,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위치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스타링크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이야기도 했는데 왜 저걸 스타링크라고 판단하지 않고 UFO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영상이 올라간 취지에 대한 문제인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마 그 나라에 지역적인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는 축제라고 표현해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 기간이었습니다. 신에게 뭔가 얘기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은데 특별 편성됐던 바로 그 시기였죠. 자,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UFO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신에 대한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일부러 넣지는 않았는데 뭔가 신이 주는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한 느낌으로 와닿아서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타링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움직였다라는 문제점.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위성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링크는 그냥 쏘아 올라가서 그 궤도에 바로 접합되고 함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링크 위성 각각 뛰어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바로 그 자리에 꽂혀놓고 나온다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위험하지 않은 궤도에다 쏘아 올리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당연히 안전한 기술력이겠죠.
그동안 봐왔던 스타링크와 다르게 움직이고 깜빡였다라는 문제는 자리를 찾아가는 스타링크를 잘못 봤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스타링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위치의 오른쪽에 스타링크가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맞죠. 그리고 이미 스타링크가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스타링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UFO를 보더라도 저거 스타링크하고 궤도가 맞는데? 라고 하면 스타링크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해서 어쩌면 가장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장님이 보셨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선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사진에 대한 부분과 영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랐다라는 점,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 스타링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스타링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스타링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적인 다른 영역이니 말이죠. 해서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점, 그 정도입니다. 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도 어디선가 UFO의 존재,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증거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난 온전한 증거, 분명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우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영상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외계인이 우리를 왜 못 찾아? 사실 못 찾을 것 같아요. 왜 이제 학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서 정말 뭐 빛의 속도보다 1000배, 1000배, 몇 조배 막 쫙 당겨가도요, 우리 은하 있죠? 우리 은하를 보는 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속도여야지만 그걸 쭉 나가서 우리 은하를 볼 수 있고 다른 은하들도 볼 수 있고, 그게 쫙 더 멀어지면서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가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전문가분들이. 지구를 찾는다는 게 드넓은 백사장에서 모래, 그 알 있죠, 조그만 알 하나, 그 지구를 찾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만큼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디선가 엄청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구를 찾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인 거죠. 물론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상상의 기술로서 생각해봤을 때도 좀 어려울 거야 라고 판단을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해서 찾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되게 할 말은 없는데, 그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차원의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 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계 생명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학자분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면 똑같이 얘기하세요. 대부분 다. 100%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있을 것 같다, 있다고 믿는다. 왜냐면 그만큼 넓죠, 그만큼 많죠. 은하도 엄청 많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다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들도 그 은하를 넘어오는 기술이 없을 거고, 심지어 뭐 많은 상상력으로는 뭐 아직은 정확하게 증명은 안 됐지만 그 블랙홀은 뭐 확인됐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블랙홀 다음에 나오는 것까지 해서 뭐 계속 홀을, 워물 같은 건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 우주를 이렇게 접어서 훅 통과하면 된다라는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 기술도 문제지만 그런 걸 만드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인 거죠. 의혹인 거고. 그래서 텔레포트 같은 기술이 아니라면 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이긴 한데, 만약 그런 정도의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지구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왜 그렇게 보고 가지? 라는 생각,
그렇게 넓게 생각해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 있는 위성 해킹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저한테도 가끔 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계속 확인하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있다고 믿는데 그들도 우리를 못 찾고 우리도 그들을 찾지 못했고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만나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인 거죠. 교신도 말도 안 되게 느릴 수도 있고 서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은 많이 가지만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이상 물체들, 그러니까 이제 UAP라고 부르죠. 뭐 UFO라고 옛날에 불렀지만 UAP에 대한 물체는 사실 지구인들이 만들어냈던 각국의 뭔가 비밀모가 아닐까라는 기술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도 틀린 건 아니고요. 이건 상상의 영역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되게 다양한 UFO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도 저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요즘에 UFO 뭐 없냐라고. 근데 되게 많은데 거의 다 스타링크예요. 거의 다 스타링크고 뭐 위성을 잘못 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AI랑 이 CG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게임 영상도 되게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UFO다라고 밈처럼 장난스럽게 올렸는데 그걸 본 누군가가 이거 UFO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걸 어디다 퍼나르니까 진짜 UFO라고 믿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고 있으면. 그래서 좀 뭔가 더 새롭고 신비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 이 경우는 어떤 기장님이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좀 저도 흥미롭게 내용을 좀 보게 됐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